박정숙은 70살의 나이가 무색하리만큼 부지런한 손길로 식당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죠. 작은 국밥집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가게는 그들의 청춘과 중년을 모두 품어낸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정숙의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 따뜻한 미소와 정성 가득한 국밥 맛에 반해 몇십 년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새해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병환으로 그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숙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아들 이재훈을 위해서였죠. 우리 재훈이만 잘 되면 그걸로 됐지 뭐. 정숙은 매일 이렇게 중얼거리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유일한 아들 재훈이는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정숙 부부는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재훈이는 이제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죠.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40살이 된 재훈이가 들고 온 소식이었습니다. 정숙은 너무 기뻐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들의 결혼은 평생 그를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재훈이의 말에 정숙은 망설임 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온 돈이었어요. 은퇴 후 작은 집이라도 사려고 모아둔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내어주었죠. 이게 어디야, 내 아들 장가가는데. 필요하면 써. 재훈이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미영이라는 여성을 데려왔죠. 단정하고 예쁜 며느리를 보며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딸이 생겼구나. 처음에 미영은 정말 다정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반찬을 싸가고 정숙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혼식 날 정숙은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정숙이 마련해준 전세금으로 세련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틀었고 정숙은 작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작아도 내 새끼 잘 사는 모습 볼 수 있으니 그걸로 족하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나자 아들 부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오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마저도 점차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빠요, 어머니라는 대답뿐이었죠. 어느 겨울날 정숙은 심한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좀 아픈데 죽 한 그릇만 끓여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약국에서 약 사드시면 되잖아요. 저희 오늘 미영이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래, 너희 일 보렴이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사는 윤옥희 할머니가 우연히 방문했다가 쓰러져 있는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정숙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정숙 씨, 자식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오키의 말에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병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졌답니다. 퇴원 후에도 정숙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습니다. 국밥집은 잠시 문을 닫고 약을 먹으며 집에서 쉬었어요.
이따금 전화로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언제부턴가 의무적으로 변해버린 그 목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훈아, 주말에 한번 와볼래? 엄마가 좀 심심해서. 어머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미영이 친정에 가기로 했거든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미영의 친정, 미영의 약속, 미영의 일정. 모든 이유가 며느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죠. 봄이 되자 정숙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장을 보러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동네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나온 시장 구경이 반가웠습니다. 채소를 고르며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죠. 어머, 정숙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채소 가게 주인 김 씨가 반갑게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어제 서미영 씨 봤어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 롯데호텔 뷔페 가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효자네요, 효녀고.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그날은 정숙이 아들에게 죽 한 그릇만 부탁했던 날이었어요. 바쁘다며 오지 못했던 날이었죠. 호텔. 뷔페요? 네, 제 조카가 그 호텔에서 일하거든요. 확실히 봤대요. 아주 화목하게 식사하는 모습을요. 정숙의 귀에 피가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간신히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눈치채지 않으려 했던 진실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들 부부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 해외여행 사진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인증샷들. 그 모든 것들이 정숙의 단칸방 생활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숙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놀란 표정의 며느리 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나 좀 들어가도 될까? 미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어머니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이 거실로 들어서자 재훈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숙은 잠시 아들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TV,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전세금을 준 후 자신이 월세 단칸방에서 지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죠. 어제 롯데호텔 뷔페 맛있었니? 정숙의 단호한 질문에 미영과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정숙은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바빠서 어머니 죽 한 그릇 끓여줄 시간은 없으면서 호텔 뷔페에 갈 시간은 있었던 거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이 친정 부모님은 호텔 뷔페에 모시고 다니면서 나는 찬밥 한 숟가락도 아까워.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부담이었니? 재훈이 당황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바쁘다고 할 때마다 나는 이해했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일이 바쁠 테니까. 내가 아플 때도 이해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미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재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정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재훈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아꼈니?
전세금 5천만 원. 그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어머니, 그 돈은?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돈을 줬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어머니 노릇도 끝난 거고. 재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좋아. 이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문을 박차고 나오는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숙이라는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걷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월세방으로 돌아온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봉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있었어요. 5해 전 아들 재훈이 회사 적응이 어렵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빌려준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정숙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차용증을 보며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자식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해. 사랑과 돈은 분리해야 하는 법이야.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지혜였던 것 같았어요. 정숙은 차용증을 꼭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불현듯 든 생각에 정숙은 이웃인 오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키는 아들이 변호사여서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오키 씨, 혹시 변호사 아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오키는 정숙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아들에게 연락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키의 아들 변호사가 직접 정숙의 집을 방문했어요. 박정숙 여사님, 차용증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도 되어 있고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공증도 받았네요. 아마 어머니의 남편분께서 확실히 해두신 것 같습니다. 정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부분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증인이 있으신가요? 정숙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현금으로 직접 건넸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는 판례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돈이 단순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변호사의 설명에 정숙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된 상태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용 증명, 소송. 모두 낯설고 두려운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시작해 볼게요. 변호사는 정숙을 위해 내용 증명 서류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를 배웅했어요.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정숙은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과 체념이 가득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에 찬 단단한 눈빛이었죠. 박정숙,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뒤척이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와 마주 앉았을 때 정숙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박정숙 여사님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정숙은 또박또박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온 돈으로 아들의 전세금을 마련해준 이야기, 아들이 빌린 3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소외되고 무시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의 초안을 작성했죠. 정숙은 그 내용을 검토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보내도 될까요? 네, 적절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이제 결정은 여사님의 몫입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서류를 보내는 순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보내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용 증명 발송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죠. 사무실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문득 오래된 국밥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때문에 문을 닫았던 가게를 다시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돈을 벌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정숙은 마음을 다잡으며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내용 증명이 아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정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에 정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죠. 대신 옆집 윤옥희 할머니가 자주 찾아와 정숙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법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래요. 오키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배신감이 컸다 해도 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죠. 넷째 날 저녁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아들 재훈이 서 있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들어오렴. 정숙은 담담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재훈은 우물쭈물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정숙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 두었죠. 어머니, 내용 증명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으면 됐구나. 재훈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생활비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어머니, 이거 생활비예요. 매달 드리려고요. 정숙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모실게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르는 사과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재훈아,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 돈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그 돈. 어머니. 차용증에 적힌 3천만 원 그리고 전세금으로 준 5천만 원. 모두 합해서 8천만 원. 이제 그 돈을 돌려받고 싶구나. 재훈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던 거란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한 달 안에 해결해 주렴.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재훈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정숙은 마음 한켠으로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살았어.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에게 쏟아부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재훈은 침묵 속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 달 안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그녀를 맞이했죠. 어머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은 미영은 예전과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은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일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미영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미영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야. 그 후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을 거란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내가 아플 때 외면했던 너희가. 호텔 뷔페는 함께 가도 나에게는 죽 한 그릇 끓여줄 시간도 없었던 너희가.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태도였죠. 내가 살아온 70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야. 이제는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쩌면 진짜 반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정숙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한 달 안에 돈을 돌려주세요. 그게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영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앞으로 어머니 생신이나 명절에는 찾아뵈어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미영이 떠난 후 정숙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억울함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는 서러움을 참지 않아도 되었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정숙. 너의 새로운 인생이.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약속된 기한 내에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다녀간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어떤 시도도 없었죠. 오키는 그런 정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정숙 씨,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오키의 물음에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해야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고,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정숙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결정을 듣고 소송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정숙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차용증과 내용 증명 사본, 그리고 전세금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메모해 놓은 통장 기록이 있었고 아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일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죠. 박정숙 여사님,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혹시 자녀분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돈을 갚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어요. 이제 와서 돈을 갚겠다고 해도 소송은 진행할 겁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정숙의 의지를 존중하며 소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는 또 몇 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숙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국밥집을 다시 열어볼까 고민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그녀의 일상을 채워갔죠. 정숙 씨, 요가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복지관 선생님의 칭찬에 정숙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소송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재훈이었어요. 어머니, 소장 받았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받았으면 됐구나. 어머니, 제발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집을 팔겠습니다. 돈을 다 갚을게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니? 한 달. 아니,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집을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너무 커서요.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연민이 피어올랐지만 이제는 냉정해져야 했어요. 재훈아,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이미 충분히 기다렸잖니. 소송은 진행할 거야. 그 안에 돈을 갚으면 취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 약속에 기대지 않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의 예상대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을 찾았어요. 법원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변호사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아들 재훈과 며느리 미영이 앉아 있었어요. 재훈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왔고 미영은 굳은 표정으로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재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미영은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과 전세금 문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재훈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금매라서 손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훈아,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 전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르겠다고 정숙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관계가 결정될 거야. 카페를 나서면서 정숙은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히 나선 여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문득 예전에 가보고 싶었던 바닷가를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지만 늘 식당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곳이었죠. 이번에 돈을 돌려받으면 바다에 가봐야겠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정숙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박정숙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분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죠. 어떤 합의인가요? 차용증에 명시된 3천만 원과 전세금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을 판 것 같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변호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은 취하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하겠습니다. 결단력 있는 정숙의 대답에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정숙은 법률 사무실에서 아들 재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미영은 오지 않았죠. 재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합의서에 서명하고 돈이 송금될 계좌를 확인했어요. 재훈은 모든 절차가 끝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팔았어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니까. 미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재훈아,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움이나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일주일 후 약속대로 정숙의 계좌로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정숙은 통장 잔고를 보며 깊은 감정에 잠겼어요. 여보, 이제 내 몫은 찾았어요. 당신이 남겨준 지혜 덕분이에요. 돈을 되찾은 정숙은 가장 먼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월세방을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죠.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도 놓을 수 있었고 병원과 시장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겼구나. 정숙은 새 집을 꾸미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쇼핑도 했어요. 좋은 침구류, 편안한 소파, 밝은 조명.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선택했죠. 남편이나 아들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죠. 정숙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숙 씨, 진짜 멋진 집이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친구들의 축하에 정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예전의 정숙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새 출발을 하는 날이죠. 함께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은 친구들과 와인 잔을 부딪히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숙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기쁨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죠.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구나. 며칠 후 정숙은 복지관 선생님의 제안으로 요리 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다른 노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저는 요리 선생님은 처음이라 서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배운 비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자 정숙은 긴장했지만 곧 편안하게 요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정숙의 팁에 귀를 기울였고 수업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평생 지켜온 국밥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 미영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겸손한 태도였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니? 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재훈이가 새 직장도 구했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인생의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긴 것 같은 담담함만 남아있었죠. 그래, 잘 지내라. 정숙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들은 정숙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바다, 그곳으로의 여행이었죠. 이번 주말에 바다에 가볼까?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꾸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했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였죠. 그녀는 꼼꼼히 챙겨둔 여행 가방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바다에. 남편과 함께 바다에 가자고 약속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은퇴 후 함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자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국밥집이 바빴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고 늘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정숙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릉행 열차를 타고 동해 바다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티켓을 예매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혼자 여행 가세요?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정숙이라면 부끄러워했을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제 인생 첫 혼자 여행이에요. 와,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혼자서도 당당하게 여행 다니고 싶어요. 젊은 여성의 말에 정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 안에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정숙은 미리 예약해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정숙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를 맨발로 걷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파도가 발등을 적시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단순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바다에 왔어요. 정숙은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죠. 정숙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해변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근처 수산시장을 구경했어요. 싱싱한 해산물을 보며 정숙은 자신이 운영했던 국밥집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장사만 생각했지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시간은 없었죠.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볼 거야. 저녁에는 시장에서 산 해산물로 작은 파티를 벌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다른 투숙객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들과의 법정 다툼, 그리고 새롭게 찾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사람들의 칭찬에 정숙은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여행 둘째 날 정숙은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구나. 아침 식사 후 정숙은 우연히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던 여성 여행 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정숙처럼 60대, 70대의 여성들이었어요.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매달 함께 여행을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숙은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그것은 또 다른 도전이자 기쁨이었죠. 다음 달에는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함께 가실래요? 제주도요?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정숙은 설렘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강릉에서의 마지막 밤 정숙은 바닷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기나긴 희생의 세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서울로 돌아온 정숙은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배워 인터넷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정숙 씨,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복지관 친구들의 말에 정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힘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기 시작하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것을요.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특강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적 권리 찾기 같은 주제로요. 정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특강 준비를 위해 법률 서적도 읽고 변호사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이전의 정숙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특강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정숙처럼 자녀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노인들이었어요.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숙의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숙 자신도 더욱 자신감을 얻었죠. 특강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권리를 찾아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 아닐까 싶었죠.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숙은 매달 새로운 곳을 탐험했습니다. 제주도, 경주, 전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하며 그녀의 세계는 넓어졌어요. 사진 찍는 취미도 생겼고 여행 일기를 쓰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우리 다음엔 해외여행도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의 제안에 정숙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일본부터 가볼까요? 정숙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여행 동호회, 요리 수업 학생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정숙은 매일 저녁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소중한 의식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정숙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70살에 시작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여전히 꽃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숙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인생 이야기 대회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사였죠.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정숙은 망설였지만 복지관 선생님은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결국 정숙은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행사 준비를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발표 당일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나갔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법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질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죠.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리셨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항상 말했어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실천하는데 70년이 걸렸지만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숙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도 있었고 정숙처럼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숙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지난주에 변호사를 만났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한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정숙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집이 있었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아닌 그냥 박정숙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아들 재훈의 편지였어요.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편지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께 어제 복지관 행사에서 어머니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욕심만 채우려 했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미영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미영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저희를 다시 만나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재훈 올림. 편지를 읽고 난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눈물이었죠. 정숙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이었고 지금 그녀의 삶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행 동호회 친구들과 계획한 일본 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숙은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어 단어도 몇 개 외웠죠. 아리가토, 고니치와.
정숙은 흥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사진도 넣었어요. 함께 가지 못한 여행이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행 전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네요. 친구의 말에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지금 그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찾은 것이었으니까요. 다들 들어주세요. 정숙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정숙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것이 그녀가 찾아온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숙은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구나.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오직 자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겠다고. 나는 박정숙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었어요. 정숙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